자, 이번 시간에는 경매정보지 2단락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정보지 2단락이라는 게 뭐였죠? 앞에서 우리가 또 봤었죠? 모아옥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아옥션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검색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클릭해서 아파트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물건이 쭉 밑에 뜨겠죠? 그럼 이제 아파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아파트의 요 위에 맨 부분이 1구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구분은 이쪽 구분을 얘기합니다. 이쪽 구분은. 이걸 이제 이 구분이라고 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정보지 2구분 2단락에 정보지 2단락에 나오는 단어를 이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2단락 보기를 아까 보셨죠? 이렇게 해서 쭉 보죠. 여기 보면 물건 종류, 기타 용도, 소유자, 채권자, 채무자, 경매 대상, 토지 면적, 감정평가액,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제시의 면적, 감정평가액, 최저 경매가, 입찰 보증금, 그 다음에 신청일, 배당 종기일, 입찰 예정일, 그 다음에 청구금액, 등기 채권액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매 초보하신 분들이 알고 가야 할 그런 단어를 몇 가지 골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는 이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채권자 나오고 그다음에 채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같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말 그대로 그 부동산 소유자를 집주인을 얘기하는 거고 채무자는 이 채권자한테 돈을 빌린 사람을 얘기하겠죠. 채권자 이렇게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소유자, 채무자 그래서 이제 동일인인 경우도 있겠죠.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이 소유자인 경우는 소유자, 채무자가 동일인이죠. 다른 경우는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이 채무자이고 이제 이 경우는 소유자를 물상보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유자, 채무자가 다른 경우는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이 채무자이죠. 그런데 이제 소유자는 돈 빌린 사람이 아니고 보증을 쓴 사람이죠. 물상보증을 쓴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채무자가 동일인 경우 있고 소유자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그럼 경매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채권자 하는데 이제 아파트 소유자가 A씨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이 소유자 A씨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은행도 있고 신용보증회사, 임차인, 카드회사, 기타 수많은 채권자들이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구분표에 나와 있는 뭐 채권자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채권자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경매 서류 작성할 때 채권자 표시란이 있거든요. 경매에 관련된 서류를 많이 매각가 결정, 불허가 신청할 때도 있고 이의 신청, 즉시 항고, 매각 결정, 취소 신청 뭐 이렇게 법원에 이제 서류를 제출할 이제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채권자를 적는 란이 있거든요. 그때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얘기합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그러니까 경매 사건을 번호를 적고 그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채권자를 만나면 근저당권자인 경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채권자가 근저당권인 경우는 우리가 뭘 생각이 될까요? NPL 생각하셔야 되겠죠. NPL. 그래서 채권자를 딱 보면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자를 보면 우리가 은행인지 보셔가지고 이 채권자가 NPL로 우리가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채권자인지 이제 이 개인은 이제 채권 양도 양수가 안 되는데 그건 변론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NPL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채권자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대상에 이제 건물 전부가 있고 토지 전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토지 건물을 다 경매가 나온 거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단독 건물은요. 그래서 근데 경우의 수를 보면 토지만 경매 나온 경우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경매 대상 구분에 그렇게 기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은 경매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만 경매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건물만 경매가 나오면 토지는 경매 안 나온 거죠. 그다음에 토지 전부인데 건물은 지분. 토지는 지분인데 건물은 전부. 토지도 지분이고 건물도 지분이고 토지 지분만 경매 나온 경우, 건물 지분만 경매 나온 경우 이렇게 경우 수가 많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경매 나온 사건은 반드시 이 경매 대상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매가 어떤 게 경매가 나왔는지 꼭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가 경매가 입찰보증금. 그래서 감정평가서 같은 걸 잘 보고 그게 토지만 감정평가 제표에서 경매 나왔는지 지분이 감정평가 제표에서 경매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과 최저가 입찰보증금을 보면 감정평가액이 2억 1,400 최저매각금액 여기 이제 70%라고 이제 싼 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면 저감률을 얘기합니다. 2억 1,400이 100%에서 30% 저감률에 의해서 70%의 경매가 나왔다는 거죠. 1억 4,980만 원. 그럼 입찰 보증금은 내가 이 물건을 2억에 사고 싶다. 1억 4,900이 최저 매각 금액이니까요. 2억에 응찰하고 싶다 해도 입찰 보증금은 그 2억의 10%가 아니라 요 최저 경매가, 이 최저 경매가의 10%인 1,498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매각, 이게 우리 최초 매각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과 최저 매각 금액이 동일하는지의 문제. 근데 첫 매각인데도 감정평가 금액과 최저 매각 금액이 다른 경우는 감정평가된 부분에서 매각에서 제외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진행된 물건만 보지 마시고 첫 매각 기일날 금액이 얼마고 그 금액이 감정평가의 금액과 동일한지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보면 감정가액 확인할 수 있죠? 감정평가에 들어가셔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경매가 그래서 70%라고 적혀 있잖아요. 최저 매각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상 응찰해야 한다는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 경매가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70% 이렇게 돼 있으면 유찰된 물건이라는 거죠. 100%에서 30% 떨어져가지고 유찰된 물감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저감률이라고 합니다. 어떤 법원은 20% 떨어진 법원도 있고 어떤 법원은 30% 떨어진 법원도 있습니다. 법원별로 다르니까 그거는 정보지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 적을 때 앞에서 설명했죠.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4,980만 원의 10%. 재매각인 경우는 이 금액의 20%에서 30%. 또 어떤 지방법원은 10% 그대로. 그래서 법원의 특별 매각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재매각인 경우는. 그래서 내가 입찰 보증금을 얼마를 쓸 거냐. 여기 보면 이거는 응찰가액이잖아. 입찰가액. 내가 2억에 쓰고 싶다. 최저 매각금이 1억 4,980만 원이니까 2억에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 금액의 10%를 보증금액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최저 매각 금액의 10%를 1억 4,980만 원의 10%인 1,498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의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제시의 면적. 여기 보니까 토지 면적 나오고 건물 면적 나오고 제시의 면적 나오죠. 이 제시의 면적이란 말은 건물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지 않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상 증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면적을 제시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시의 면적도 감정평가돼서 매각으로 포함됐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돼 있다 하여 소유권 취득하고 감정평가돼 있지 않는다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또 교육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물과 종물의 법리, 그 다음에 부합의 법리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데 그건 변론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시의 면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참 중요합니다. 보니까 경매 신청일이 2020년 1월 7일이면 배당 종기일은 한 3개월 정도 뒤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정해지죠. 배당 종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때 경매 신청 사건 접수를 받아서 경매 계장님이 첫 매각 기일을 할 때까지의 경매 절차를 준비하는 어떤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첫 매각하기에
천백 확인 준비를 맞출 수 있는 이 배당 요구 정기기를 정해놨으니까 이 사건에서 배당을 받고 싶어 하신 분들은 배당 요구 정기기까지 모두 배당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이 구분, 이 영상도 한 2번 정도 들으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혼자서 경매를 입문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